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기준이 남의 눈에 맞춰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라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후자에 더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선이 우리를 너무 많이 지배할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있지. 이 나이에 창피하게.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숨이 막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남이 기대하는 것을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삽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정말 내 것이었나?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평가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직 내 몫이다. 에픽테토스.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타인의 평가란 무엇인지, 체면이란 것이 왜 이토록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어떤 자유가 찾아오는지,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독배를 마시고 죽은 철학자 소크라테스, 또 한 사람은 유배지에서 글을 쓴 조선의 선비 정약용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두 사람. 하지만 묘하게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말라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 우리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론 긴장도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손주는 뭐하고 지내? 막내 아들은 아직도 그 회사 다녀? 건강은 좀 어때? 병원은 다녀봤어? 질문 하나하나가 은근히 비교의 냄새를 풍깁니다. 저 집 손주는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우리 조카는 벌써 셋째래.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내 삶은 분명 괜찮은데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내 자식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쇠창살은 없지만 우리를 옭아맵니다. 자물쇠는 없지만 우리를 가둡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평판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이 뭐라 할까라는 이름으로 이 감옥에 갇히면 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남이 정해준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이 원하는 대로 웃고, 남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고, 남이 인정하는 것만 추구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남의 평가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못해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몫입니다. 저 말에 상처받을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저 시선에 흔들릴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이건 온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였던 적, 별것 아닌 시선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던 적,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들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 그 대가로 목숨까지 잃은 사람,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 70세의 노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붙은 죄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섬긴다. 둘,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지금 보면 황당한 죄목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광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기존의 권위를 흔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무지를 드러냈고 권력자들의 허세를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고발당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유죄, 사형 선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당시 아테네 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형벌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다시는 철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살 수 있다. 벌금을 내거나 추방을 받아들이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권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사과하십시오. 체면 좀 구기면 어떻습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철학을 그만두는 것은 숨을 쉬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사과를 한다 해도 나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는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왜 목숨보다 자기 철학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남의 평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그를 유죄라 판단했습니다. 대중이 그를 위험인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당신은 틀렸다고 해도 자기 안의 기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사과하라고 해도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남의 평가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직 내 몫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재판관들의 평가는 자기 영역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유죄라 하든 무죄라 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것이 그의 자유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죽음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살고 싶었을 겁니다.
70세 노인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 사과를 하고 사는 것보다 진실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한다는 건 나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은 옳았고 자신의 삶은 정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평가에 맞춰 자신을 바꾸기보다 자기 자신으로 남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그 대가가 죽음이더라도 말이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다면 정상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키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안의 기준을 지키는 것도 삶의 방법이라는 것. 이번에는 시대와 장소를 바꿔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정조시대 최고의 학자, 실학의 대가, 목민심서, 흠음신서를 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18년의 유배 생활입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던 관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학문으로도 인정받고 정치적으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적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결국 유배를 당했습니다. 1801년 그의 나이 39세,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18년을 보냈습니다. 풀려난 것은 57세가 되어서였습니다. 유배. 그것은 단순히 먼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관직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족과도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학자가 하루아침에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체면. 조선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도 잘 압니다. 특히 양반에게 체면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그 체면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참고 넘긴 순간들,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펑펑 울기보다 그냥 웃고 넘긴 날들,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정약용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유배지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세상의 평가에 짓눌려 삶의 의지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연구하고 집필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불러도 스스로를 학자라 여겼습니다. 그 18년 동안 그가 쓴 책은 무려 500여 권에 달합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조선 실학의 정수라 불리는 저작들이 모두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남의 평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불러도 그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그의 체면이 무너졌다고 해도 그 자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안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는 학자다. 그러니 공부하고 글을 쓴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겹칩니다. 남의 평가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직 내 몫이다.
정약용에게 세상의 평가는 자기 영역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내 일을 한다. 체면을 잃은 대신 그는 사유를 얻었습니다. 명예를 잃은 대신 그는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저작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글들은 원한이나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사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위한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회복하려 애쓰기보다 사유를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원한 대신 지혜가, 분노 대신 통찰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정약용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위인들 이야기지. 나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 현실에서는 체면을 무시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각오하며 신념을 지킬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유배를 가서 500권의 책을 쓸 형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입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체면 때문에 속으로 삼켜야 했던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죠. 배우자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우셨죠. 친구들 앞에서 형편이 안 좋다고 말하기 창피하셨죠. 그래서 혼자 삼키고 혼자 버티고 혼자 견디셨습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압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무게는 여러분만이 아시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체면이라는 무거운 옷, 이제는 조금 벗어놓으셔도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제는 조금 덜 신경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책임을 다해 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면을 지키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덜어도 괜찮습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돌봐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무겁게 하는 남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시 소크라테스와 정약용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둘 다 남의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관들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의 죄인 낙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둘 다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둘 다 결과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은 후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조선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이 세 번째 공통점은 결과론입니다. 두 사람이 인정을 바라고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을 포기했기에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남의 평가를 내려놓으면 역설적으로 더 자유로워집니다. 체면을 덜 신경 쓰면 역설적으로 더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 기준으로 살면 되니까요.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자유는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체면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체면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환경이 자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를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은 와닿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의 평가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직 내 몫이다. 오늘 저는 이 문장을 두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봤습니다. 소크라테스, 대중의 평가를 거부하고 자기 철학을 지키다 죽은 사람. 정약용, 세상의 낙인을 무시하고 자기 학문을 완성한 사람. 두 사람 모두 남의 평가를 자기 영역 밖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조금 덜 흔들려도 된다. 체면에 조금 덜 매여도 된다.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 요즘 형편이 많이 안 좋대. 자식들도 별로 찾아오지 않는다더라. 이 말을 들으면 보통은 화가 나거나 상처받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해.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데 에픽테토스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저 사람의 일이다. 내 영역 밖의 일이다. 내가 신경 쓸 것은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말에 상처받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긴 이야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내 영역인가? 저 사람의 영역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저 사람의 영역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내 영역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아, 이건 내 영역 밖의 일이구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구나. 소크라테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정약용도 하루아침에 체면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연습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나름의 방식으로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는 내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직 내 몫이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시선에 흔들릴지 말지는 내가 정한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지켜오셨습니다. 체면 때문에 참아야 했던 순간들, 남의 눈 때문에 삼켜야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오셨기에 지금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 몰래 자신을 지켜오신 여러분은 이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삶을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에 맞춰 사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여러분만의 속도로 사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울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